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법적인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 세입자가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배째라 그냥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적 분쟁이 생기면 결국 궁극에 가서는 법원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 소송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라는 걸 내기에 액수도 너무 작고 또 너무 경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셀프 소송, 소액 사건 소송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 건지 오늘 한번 법무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윤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셀프 소송이라는 거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래요? 네. 제가 작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에 한쪽이라도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비율이 92.7%나 된다고 합니다. 오, 예. 상당히 많이 하시죠. 93% 정도가 지금 네. 네. 물론 원고는 이거보다 비율이 좀 낮을 것입니다만 네, 굉장하네요. 네. 예. 그래서 요새는 전자소송이 워낙에 대중화가 돼 있어서 네. 한번 나도 해볼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또 인터넷에서는 관련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자소송, 셀프소송, 소액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네.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소액 사건을 셀프 소송으로 많이 하시던데요. 네. 소액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3천만 원? 예, 네.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이제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그런 청구를 구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자주 있는 대여금 청구 사건 같은 경우 이제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동료세인가는 돈갚아 네. 하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 소액 사건으로 진행들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소액 사건들은 이제 간이하게 좀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 그냥 너무 주장이 합당하다, 바로 네. 판단이 되면은 위헌 공고 결정 같은 걸 해서 바로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하고요. 바로 좀 단순한 절차로 종결을 시켜버리는 거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셀프로도 많이들 진행하시죠.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간단하다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100만 원 돌려받기 위해서 이거 변호사 법무사 쓰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정말 쉽고 간단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간단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간단하지 않지만 이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신다면은 네.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전자소송의 사이트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서류도 좀만 검색하시면은 금방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를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보는 일단 그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거네요. 네, 가입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각종 그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되게 상세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렇게 무료로 네. 좀 이렇게 코치해주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무료로. 무료 상담 부스가 각 법원에 있으니까요. 네. 한번 비용 문제로 고민을 하신다면은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도 비용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이 상담 많이 받으시니까 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홀로 소송이네요.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소송에 앞서서 꼭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님이 5가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과연 나는 가능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증거에 입각해서 청구 금액 산정이 가능하냐? 그건 뭡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제가 5개 정도로 추려봤는데 네.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소송을. 그렇게 고민하실 때 좀 판별해 보시라고 네. 제가 이제 정리해봤어요. 증거에 입각해서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된다. 이 청구 금액이 내가 준비한 증거 자료와 일치하는지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청구 금액은 조금 공짜 하나 더 붙여서 많이 붙이면 일단 깍두리도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신빙성이 문제죠. 네. 내가 이제 판사님한테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청구 금액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일치를 해야지 네. 내 진술의 신빙성과 내 주장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이런 자료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제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저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증거에 입각해. 이게 보면 나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판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자료와 증거, 근거로 딱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대여금 예를 들어 대여금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이체 내역하고 네.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네. 그래야지 판사님이 그걸 보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저겁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할 수 있는지. 네. 네, 이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서 저한테 서류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혼자서 해보시려다가 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에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민번호, 집 주소 이런 거 모르죠. 네,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집 주소가 특정이 돼야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이걸 어떻게 특정이 하고 이제 서류를 들고 찾아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이게 특정하기 힘들다 하면은 뭐 법원이 이제 사실조회 신청 같은 걸 통해서 네. 통신사에다가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 조회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어렵고 있기 생소하죠. 때문에 예. 그래서 특정할 수 없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특정할 수 있다. 나 누군지 알고 내 친구 어디 사는지 알고 뭐 주민번호 알고 이러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정되지 않으면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뭐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상대방 주장에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지, 또 그 주장을 내가 정당하게 증거 자료에 입각해서 반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할 텐데요. 네.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근데 그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별도의 증거 조사나 감정 그리고 뭐 증인 신청 이런 거가 필요한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증거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획득하는데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게 법원에 몇 번 가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밤에도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안 돼요. 변론기일이 밤에 열지 않으니까요. 네, 낮에 어렵고요. 가는데 그러면 휴가를 내거나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네. 관할 법원에 내가 수시로 왕래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이 먼 경우에는 내가 출석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법원에 출석해줄 가족도 없고 거리도 멀고 이러면은 나홀로 소송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소송 당사자, 나의 이제 배우자나 가족, 뭐 형제자매 그리고 내가 사업자라면은 이제 피용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분들이 그 법원의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서 대리 출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면은 진행을 고려해 보신 것도 좋고요. 네.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네, 그렇구나. 자, 저 마지막 저건 뭐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소송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금액 여부를 떠나서 내가 사람하고 싸우고 그리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나가서 내 말 한마디에 판결이 좌우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네. 엄청날 것 같은데. 저도 법무사 자격 따기 전에 소송도 한번 당해봤는데 아, 그러세요? 네, 100% 난 100%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받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변론에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자신감 있게 변론할 수 있다. 네.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나 홀로 소송하겠지만은 네. 이런 소송 스트레스는 뭐 금액적으로 산출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고 충분히 뭐 혼자서 셀프 소송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굳이 남통하지 않고 본인이 해서 승소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 체크리스트상 도저히 난 안 되겠어. 난 저 스트레스에 너무 민감해 이러면 뭐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저희를 도와서 이제 소송을 대신 해주는 분들이 변호사분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변호사분들은 이 법률을 소송을 대리하는 거죠. 네. 대리하고 하는데 법무사님을 통해서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법무사를 통해서는
그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다만 이제 변호사님하고 차이점은 변론기일에 대리해서 출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법무사님한테 맡기면 본인이 가야 되는 거고 네. 변호사는 완전히 이제 대신 가지고 예. 하는 네, 그 차이는 좀 있겠네요. 네. 네. 대신에 이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대신에 법무사 비용은 좀 저렴한 편이고 네. 그리고 변호사님은 직접 출석하시고 모든 걸 다 이제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래서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서 뭐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는 이 셀프 소송, 이 전자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